자, 들라주 10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가타리 책 분자혁명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가타리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론 이런 그 미시파시즘 혹은 자본주의적인 전체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이 가타리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 그러려면 새로운 형태의 욕망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81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족주의, 학교, 인종주의, 모든 종류의 계토 등에서 작은 화로 굽기들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전체주의 기계는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윤 경제에 봉사하기 위하여 욕망을 동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를 실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한국 사회를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이 전체주의 파시즘이 작동되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끊임없이 뭐 돈 벌고 잘 살고 큰 집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걸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그걸 위해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니 사람들 사는 게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시즘. 그러니까 그 욕망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오늘날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타레가 이제 뭐 혁명들을 이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방식들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국가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그 다음에 국가 관료제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가타리가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탈주의 방식이죠. 요 분자혁명하고 요 책 욕망과 혁명이라는 책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미시혁명에 대한 논의가 잘 나와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혁명은 더 이상 폭동적인 파괴로, 권력 장악과 동궁 점령으로 개념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혁명은 파괴와 무엇보다도 변혁의 대중적 참여가 그 속에서 생산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관련을 지니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폭동으로 무슨 동궁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얘기하는 거죠. 권력의 정점. 이걸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 달성하는 거. 그게 레닌주의적인 거죠. 자코벤주의적인 거고 레닌주의적인 건데, 1968년을 살았던 적어도 가타리의 눈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대중들의 욕망을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거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거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 그게 적어도 87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거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을 바꾸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노동운동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시민사회나 일상생활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더 많이 피폐화되고, 자본주의 경쟁 논리, 이윤 추구의 논리로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이 더 피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무슨 뭐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만 안 하면 나머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건 취직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건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대충 살아도 일상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일상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뭐 무슨 뭐 아침형 인간이 어쩌고, 뭐 성공하는 7가지,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자기계발서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정신없게 만들 때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이윤 추구에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돼. 이거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그냥 나는 뭐 분자운동, 분자혁명하고 요거 욕망과 혁명 거의 같은 책이라고 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세 가지 생태학이라는 책은 진짜 생태학에 관련된, 자연 생태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그 자연 생태라는 게 뭐냐면,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8페이지입니다. 환경, 사회관계, 인간 주체성. 이 세 가지를 바꿔야 진짜 생태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왜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 오염, 무슨 공기 오염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맨날 그럼 자동차 타지 말면 되냐? 자동차를 안 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자전거를 탄다는 게 뭐야? 자가용을 안 타고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옷차림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 여성 문제를 언급하고 사회적인 실천으로서 여성 문제, 여성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생태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그 학회 잡지에 기고했던 조그만 논문 같은데 여기 나온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61쪽. 정치적 생태 운동은 여성 해방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생태 운동은 상호 관용과 활력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도시생활, 교육, 건강, 대중매체들의 영역에서 사회 문화적인 연구에 솔선하는 모든 기획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장을 구성해야 된다. 정치적 생태 운동은 또한 프랑스에서의 조합운동, 즉 실업자, 주변자, 빈민생활자 등과 밀접히 관련한 조합운동의 필연적인 재발명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녹색운동, 정치적인 녹색운동, 녹색정치 이런 얘기하면 뭐 석유 소비를 줄이고 뭐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타르가 여기서 생태 철학을 얘기하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성 해방에 관심을 가져. 왜? 소수자니까. 그 다음에 상호 관용과 활력의 정신. 그래서 교육이나 건강이나 대중매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요것도 뭐 비슷한 책인데 뭐 카오스 모델하고 뭐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기계란 말과 연결시켜서 뭔가 좀 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좀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이 챕터가 8개 챕터 되는 논문, 조그만 소논문 모아둔 책인데 여기 2장에 보면 기계적인 이질 발생이라는 말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중간 어디 보면 이렇게 무슨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전개했어요. 6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인간 기계의 타자성은 상보적인 관계들이나 전장 기계들의 투쟁적인 관계들 속에서 혹은 더욱이 부품들이나 배열 장치들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기계 타자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뭐 이게 이제 기계란 말이 계속 뭐 인간을 대체하는 메타포로서 쓰고 있지만 이 지금 요 근처에서 이게 뭐냐면 약간 사회 변화와 테크놀로지 변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주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요즘 AI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 시대가 오는 거죠. AI 시대라는 게 뭐 단순히 기계가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코드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특히 그게 이제 막시즘적인 논리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요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막스로 돌아서 강의 들으십시오. 아무래도 자본과 노동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이 많아지고 사회가 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의 지식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더군다나 이 AI가 갖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여러 분야들 무슨 바둑뿐만 아니고 이제 학문 그다음에 무슨 법적인 어떤 판결이나 사법 판사의 역할 의사의 역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인데 그걸 다 기계가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과연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주체성의 생산에 관하여 그리고 바로 2장이 이제 기계적 이질 발생인데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뭐 코기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레즈나 가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배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거다. 코드화되는 거다. 거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코드화가 탈주화될 수 있다. 새로운 코드로 나가는 거. 그게 탈주죠. 탈영토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AI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생태주의와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가져온 거는 뭐냐면 워낙 어려우니까 그 읽기가 불편하니까 요 신승철 선생 책은 그냥 아주 읽기에 좋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쉬운 말로 썼고, 이 책도 뭐 전혀 철학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뭐 자기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뭐 청계공원 읽기 전에 어땠는데 뭐 청계공원 읽고 나서 연애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든가,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입장 뭐 이런 것도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탈주의 한 형태가 아닌가,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 들레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들레즈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칸트적인 주체의식, 데카르트적인 주체의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체화 과정을 설명했고, 더군다나 미셸 푸코하고는 달리 어떤 주체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탈주의 영향을 얘기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가능성, 특히 스피노자를 끌어들여서 그런 변형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계적인 어떤 이질 발생과 관련시켜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양명학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양명학이냐? 그런데 제가 칸트 강의를 끝내고 맹자하고 주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나는 이제 왜 여기서 들레즈를 끝내면서 포스트 모던 얘기죠. 이 알투스의 푸코 브루드의 들레즈까지가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체 비판을 한 거예요. 누구를? 칸트를. 그래서 이제 그 칸트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맹자나 주의하고 같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주의를 비판했던 게 왕명학, 왕순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포스트 모던적인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그런 생태 철학하고 공생, 뭐뭐 되기 그런 거죠. 근데 왕명학에서도 뭐 공생, 생태, 같이 공존하기 그런 컨셉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동양 철학의 왕명학을 잠깐 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